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용산 참사의 가해자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박근혜 정부가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려고 해서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조정동은 박근혜 정권이 뭘 하건 말건 오로지 관심은 이제 종편 제어가에 있기 때문인지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도하신분들은 상당 부분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의 임명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뿐만이 아니라 한국일보와 서울신문도 용산 참사 김석기의 공항공사 사장은 가당치 않다라고 사설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아무리 쓸 사람이 없다고 해도 문제의 인물들만 콕 집어서 발탁하는 오기 인사, 박근혜의 오기 인사 참으로 곤란하다라고 지적을 하는가 하면요. 경향신문은 집권 초기 박근혜 정부 인사참사로 이딴 위기를 겪은 뒤 인사 시스템 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초원복직 김기춘이부터 시작해서 차떼기에 서청원이, 그다음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사덕, 이런 사람들을 줄줄이 임명하다가 드디어 용산 참사의 김석기를 공항공사 사장에 임명했다면서 질타를 했습니다. 서울신문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무리한 인사 강행한다면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한국일보는 이런 사람을 굳이 공기업 사장 자리에 앉히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일각에서는 김석기가 영남대를 졸업하고 영남대 개건교수로 재직 중이라는 점을 들어서 영남대 전 이사장인 박근혜와의 개인적 인연을 들기도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실 인사라는 국민적 비난만 살 것이다. 지난 정부의 일로 현 정부가 공연한 정치적 부담을 떠날 필요가 없다. 무리한 임명 강행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도덕성에도 흠집을 남기기 쉽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설마 김석기가 영남대 졸업하고 영남대 개강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영남대 이사장을 지냈던 박근혜와의 인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아니겠죠? 예, 정말 설마의 길을 빌면서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아직도 환경 호르몬을 쏟아내는 주방용품을 쓰고 계신가요? 이젠 250도에서도 환경 호르몬 제로인 친환경 실리콘 주방용품 마미스테이블을 만나보세요. 전국 백화점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잉글리시 공부해. 집에서 하루에 20분 원어민 선생님과 마주보고 잉글리시 공부해. INGLISH 대한민국 화상영어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이제 4천만 국민 모두의 영어 말하기 고민을 해결합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4U. 국제품질 인증 ISO 9001을 획득한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국민TV 청취자분들께는 10%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네, 자신에게만 관대한 황교안 법무장관의 이중잣대가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황교안 장관, 과거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됐을 때와 사뭇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서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국일보 남상욱 기자가 기자의 눈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은 아시다시피 지난 4일 첫 보도된 금품 수수 의혹, 한국일보가 특정 보도했죠. 사실무근이며 이미 종결된 의혹을 새로운 의혹인 것처럼 제기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최동욱 사태 때와는 달리 황교안이가 자신에게만 관대한 이중잣대로 의혹을 피해가려 한다는 지적이
지적이 높다는 겁니다. 사실 최동호의 경우에는요. 혼의 아들의 어머니로 지목된 임모 씨 의혹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황교안의 경우에는요. 금품을 직접 건넸다는 K씨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뇌물 등 사건에서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만으로도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력한 증거라는 거죠. 황교안은 정황 증거들로만 의혹이 제기된 최동호에 대해서는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 책임자의 도덕성 논란을 방치할 수 없다며 사장 초유의 감찰을 지시했어요. 반면에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진술이 나왔는데도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자기가 아닌 남이라면 특히 자기를 불리하게 하는 사람에는 가혹하게 이럴 데 없는 잣대를 들이는 황교안 박근혜 정권의 법무장관답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비난과 여론의 의혹을 피해가지를 못할 겁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순서에는 없지만은 잠시 그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국일보 기자인은 황교안 법무 자신에게만 관대한 이중잣대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첫 사설로 선정한 것은 한겨레신문의 사설입니다. NLL 논란 정말 지겹습니다.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작년 대선을 앞두고 정문원이가 국정감사에서 나름대로 폭로라고 했던 그때부터 새누리당 조금이라도 불리하게만 하면 꺼낸 NLL 논란. 드디어 박근혜 정부의 안보실장을 하고 있는 김장수 씨. 노무현 대통령 때 국방장관이었나요? 그럴 겁니다. 어제가 아니고 지난 4일이네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언한 아주 중요한 정언이 나왔는데요. 이 정언으로 NLL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라고 한겨레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국방부 장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했던 김 실장은 노 대통령이 NLL 문제와 관련해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과 NLL 문제의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실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중요한 증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네, 그때 당시 국방장관이 바로 김장수였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보다 제일 잘 알죠. 그때 국방장관을 했으니까. NLL을 포기했는지 노무현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장관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 문제와 관련해서 소신껏 하고 와라. 나 질 때 간섭 안 할 테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장관회담을 하면서 소신껏 해가지고 NLL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NLL의 진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갖 지엽적인 문제로 물고 늘어지는 수구 언론들은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죠. 과연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김장수가 소신껏 하고 와라 해가지고 지켰다. 이것보다 더한 정언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한겨레신문의 오늘 사설의 핵심입니다. 김 실장은 이날 나와 청와대 참모진, 통일부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으나 그것은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김장수 국방부 장관 사이에 벌어진 갈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NLL 문제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태도가 무엇인가였는데 김 실장은 이를 명쾌하게 정리한 셈이다. 사실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말이 거짓임은 국가정보원이 무단으로 공개한 정상회담 발언록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다. 표현상 다소 거친 대목이 있긴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줄기차게 강조한 것이 서해 평화협력지대 설정을 통한 군사적 긴장 해소에 있었음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NLL 문제는 사태의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지연 말단을 놓고 불필요한 국력 낭비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남겨지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서 정치적 소모전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심지어 국정원이 보관 중인 음원 파일을 공개하자는 요구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언을 옮기는 과정에서의 사소한 변화,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 당시 저는이라고 말한 것을 나는이라고 고친 것 따위를 들추어 이를 정치쟁점화하자는데 속셈이 있는 듯합니다.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 뒤에 대화록을 작성하면서 전체 맥락과 관계없는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도 비본질적인 문제를 꼬투리 삼아서 본질을 호도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정상적으로 국가기록원에 넘어가지 않은 경위를 밝히는 일은 물론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확실히 접을 때가 됐습니다. 현 정권 안보 핵심 책임자이기도 한 김장수 실장의 증언을 듣고서도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이 노무현이 자신의 NLL 포기 발언이 드러날까 겁나서 대화록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식의 엉뚱한 주장을 계속 늘어놓을 셈인지 정말 이성과 상식을 찾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겨레신문은 업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의 자칭 보수, 제가 보기에는 수구 세력에 불과한 이런 인간들이 과연 이성과 상식을 갖고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나라의 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일부가 이런 부탁을 하긴 합니다만은 참으로 안타깝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이럴 데가 없어요. 틈만 나면은 노무현의 NLL 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고 그리고 거기에 과민 반응하는 일부 강경 세력들의 과격한 주장들 그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포장해서 위기를 돌파하려는 이따위 그야말로 빨갱이들 수법 더 이상 보수 세력이라면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하죠. 슈퍼주니어의 엉뚱한 상상 듣고 오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오대살. 사막 온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값이 적당한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멘트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조합은 소잡쏴님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소잡쏴. 소를 먹으면 안 되는데. 여하튼 소잡쏴님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책 사람 냄새의 작가 김수박님과의 만남. 북 콘서트가 오는 10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인 것 같네요. 저녁 6시 40분 경북 구미시 공단동의 한국산업공단본부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저자의 책 삼성에는 없는 단 한 가지 사람 냄새. 이걸 가지고 오시면 아마 사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아마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만화책입니다. 구미지샘과 뉴스풀 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에서는 삼성반도체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황유미 씨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북 콘서트에 대한 문의사항은요, 받아 적으세요. 010-4531-5641. 한 번 더. 010-4531-5641로 연락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조합원 가입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제 시간에 두 분이 가입해 주셨네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인원동의 박선정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땡그리 87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특별히 말씀드려야 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석 날다라고요. 좀 창피합니다만은 제 팬카페가 다음 카페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좀 가입도 좀 해주시고 하고요. 그 다음 카페에서 서영석 날다라고 치면 나옵니다. 거기 계신 분인 것 같은데요. 지난 토요일 부산역 행사에서 물론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집회겠죠. 조합원 가입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산 사직동의 정연실님 내구자 가입하고 오늘 출자금 입금했다고 하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정연실님, 부산민지님, 예. 내구자나 가입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친구이기도 한데요. 류갱이님, 지난 목요일 날 내구자 정자했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조합원 가입 유도도 물론 훌륭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도 가끔씩 방송 듣다가 야 이거 후원해 주고 싶다. 근데 지금 국민TV는 공식적으로 후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분 나면은 정자도 좀 해주시고 하시면 그런 바람인데요. 우리 류경희 님이 내구자 정자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이런 사연들 올려주시면은 제가 절대 빠지지 않고 소개해드립니다. 소녀님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소자차님 광고 북콘서트 문의 전화 또 직접 써주셨네요. 010-4531-5641이라고. 예,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은 팟빵 청취자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가볼까요? 연몽 선생님의 칼럼 오래간만에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재밌습니다. 잘 썼습니다. 참 나쁜, 더 나쁜, 가장 나쁜 소개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간결한 화법은 말 많은 세상에서 말의 저금이 오히려 더 강력할 수도 있다는 역설을 과시했다. 그의 다듬어진 문어체는 절제된 인격의 표현인 듯 고고한 인상을 주었고 때로는 비수처럼 예리한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말년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인 단도직입적 논평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희미해진 뒤에도 사람들 입에 남아 여전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복지 공약 축소를 두고 그 말을 저작권자에게 반환한 바 있다. 하지만 누적 사용의 효과 체감 탓인지 김 대표의 공격은 박근혜를 나쁜 대통령의 이미지로 묶는데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네. 연봉 선생님이 박근혜 대통령의 간결한 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계신데요. 물론 이게 주제는 아닙니다.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주제이긴 한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박근혜의 간결한 화법이 국민들에게 꽂히는 게 아니고요. 박근혜의 화법을 간결하게 전달해주는 언론의 존재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조중동은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저주를 퍼부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키워줬습니다. 박근혜도 그 중의 하나였을 뿐이에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조중동의 타이틀로 그야말로 증폭이 됐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카피를 만든 신문도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결국 정치인의 화법은 언론을 통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무현 시대 때는 노무현을 증오하는 조중동이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박근혜 시대에는 박근혜의 성공을 개인의 영달과 직결시키는 수많은 사이비 언론인들의 존재 때문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유는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개뿔 간결하기는 모르면 간결할 수도 있죠.
연봉 선생님 얘기를 계속 들어봅시다. 생각해보면 그때 박근혜 수사학이 일정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통찰력과 언어 능력 때문이 아니다. 노무현이라는 특정 카운터 파트너의 존재가 이 경우 필수였다. 노무현처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예가 드물다는 것을 전제로 해 나는 그를 철두철미 서민적인 감정과 민주적인 심성의 소유자로 기억한다. 그는 가슴에 담긴 생각과 밖으로 나타낸 발언 사이에 간극이 없다고 믿어지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다. 도시적 세련과 거리가 먼 직설적인 언변과 타협할 줄 모르는 정의감은 그를 청문회 스타로 만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그는 기득권 세계에서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됐다. 그는 정치가로 입신하고 나서도 한국 사회의 지배계급으로부터 이너서클의 일원으로 대접받은 적이 없었고 당선 후에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보수층 일각의 배타적 정서 때문에 고통받았다. 내 생각엔 이것이 박근혜 수사학의 성공의 기반이고 심지어 세상을 떠난 지 4년여가 지난 오늘도 정치적 모략의 희생이 되는 원인이다. 네, 연봉 선생님의 통찰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철두철미하게 서민적인 감정과 민주적인 심성의 소유자였고요. 특히 가슴에 담긴 생각과 밖으로 나타낸 발언 사이에 간극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노무현의 발언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 지배계급의 수사법은 다릅니다. 속으로는 저 개새끼 하면서도 겉으로는 부적절한 발언 이딴 식으로 얘기합니다. 마사지를 하는 거죠. 노무현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배자였던 지배자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제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배 세력이 했던 사람들은 수사법은 다릅니다. 기분이 나빠도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겉다르고 쏙 다른 것이 지배계급이라면 그 지배계급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노무현은 극과 속이 최소한 다른 사람은 아니었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심성,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친일 세력들, 이승만의 집권 이래 청산되지 않았던 친일 세력, 그 친일 세력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우리 사회의 지배 세력들, 그런 인간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은 겁니다. 불쾌해요. 노무현을 보는 것만 해도 기분 나빴을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이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걸 갖다가 노무현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백로가 있어 보세요. 까만 새끼들의 그 까만 색깔이 얼마나 더 돋보이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돌아가신 지 4년이 지났는데도 틈만 나면 노무현을 물어뜯고 헐뜯는 그 이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봉 선생님의 얘기를 계속 들어봅시다. 그 노무현이 퇴임 뒤 봉화마을로 내려가 밀짚 모자를 쓴 채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길을 달리는 장면은 한국 사회의 기준에서는 하나의 감동이고 신화다.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른 것은 다른 한 사람의 퇴임 대통령 사진이 개천절 아침 신문을 장식했기 때문인데 다름 아닌 이명박이다. 다들 보았겠지만 이명박은 선글라스에 헬멧을 갖춰 쓰고 쌩쌩 달리는 사진을 자기 페이스북에 싣고 북한강 자전거 길에 나왔습니다.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운운하는 글도 올렸다. 기가 막힌다고 할까?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뜨거운 기운이 명치 끝에서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눈앞에 황사가 일어 천지가 뿌옇게 사라지는 것도 같았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 사람은 신문도 읽지 않고 텔레비전 뉴스도 보지 않는구나. 남녘지방 강과 바다가 여름 내 녹조로 덮여 지역민들이 애를 태웠고 양식 어장이 폐허가 되다시피 망가져 어민들이 죽을 상이었는데 몇 달 전까지 국정의 최고 책임자였던 사람이 그 어려움을 조롱하는 듯한 글과 사진을 올리고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고 말해도 되는구나. 그러니 설사 노무현을 나쁜 대통령이라 해도
나로서는 이명박을 더 나쁜 대통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저 같은 사람이 4대강 사업에 아무 책임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건강으로 북한강을 달리면서 이명박이가 만들어 놓긴 했지만은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거야 용서가 되겠죠. 하지만 4대강 사업이라는 걸 추진해가지고 온통 강을 갖다 녹조로 물들여 놓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뻔뻔스럽게 끼어 나와서 녹조가 없는 북한강 길을 달리면서 그딴 식의 노가리를 깐다는 것 자체를 보면 진짜 앞에 있으면 싸대기를 한 대 올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야말로 연문 선생님도 나이가 드셔서 우회적인 합법으로 더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저는 귀싸대기를 올리고 싶은 그야말로 설치류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명박으로부터 석연찮은 선거 과정을 통해 정권을 이어받은 것이 박근혜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정치 공작을 규탄하는 시국 성명과 촛불 집회를 넉 달 가까이 이어가고 있는데 마지못해 입을 연 박 대통령은 선거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바 없고 정치 공작은 모르는 일이라고 야멸치게 잘랐다.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이 민심의 추이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물론 확인할 수 없는 일이다. 나 같은 사람은 댓글의 저열함이 도리어 역효과를 냈을지 모른다는 순진한 억측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국정원 정치 개입이 누구에게 이로웠느냐가 아니라 개입 사실 자체의 불법성이다. 최동욱 검찰이 밝힌 것이 바로 그것 아닌가. 게다가 대선 승리를 위해 온갖 달콤한 공약으로 사탕 발림을 하다가 이제 대부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의 사퇴가 박근혜 공약의 행방에 대해 말하는 바가 그것 아닌가. 제발 가장 나쁜 대통령의 길로 향하지 않기 바란다. 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그리고 댓글 공작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연봉 선생님이 지적을 안 했는데요. 12월 16일 경찰의 댓글 수사 중간 발표, 아무런 댓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조작된 발표가 선거 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습니다. 그때 댓글 조작 흔적이 있다고 경찰이 발표했다면 무려 11%가 이동을 해서 박근혜에게서 문재인으로 간다는 인천 지역의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댓글 공작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불법성입니다. 집권하고 있는 자가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 그중에서도 정부기관, 1조 원의 세금을 쓰면서도 제대로 감사도 받지 않은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박근혜의 당선을 도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갖는 불법성, 거기에 박근혜는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법성을 밝힌 사람이 바로 최동욱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복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대선 승리를 위해 온갖 달콤한 공약으로 사당발림을 해서 노인층들 표 다 끌어다 놓고 이제 와서 행패는 어려서 안 한다고 하는. 그리고 특히 노령연금 공약은요. 교묘하게 마사지를 해가지고 대선 공약을 마치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준다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게 아니었어요. 말하자면은 그건 달콤한 걸 떠나가지고 사기를 친 겁니다. 박근혜는 가장 나쁜 대통령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연봉 선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가장 나쁜 대통령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나마 국민의 역사에 길이 남는 가장 나쁜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주변의 인물들을 싸그리 청소하고 개심하는 딱 하나의 길이 있는데요. 그런 일이 현실에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FT 아일랜드의 나쁜 여자야
듣고 오죠. 네.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된다. 라는 식의 망발을 했던 정미홍이라는 사람이 있나요? 예. 전 KBS 아나운서라고 하네요. 이 양반이 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노원구청장이 고소를 했나 봐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나 봐요. 허위 사실이지만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은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다 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는데요. 명예훼손에 해당하니까 정미용 씨 김구청장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소녀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었는데요. 정미용 씨 돈 버셨네요. 네. 뭐 그건 그렇고 있어서 소개해드린 겁니다. 한겨레신문의 차세대 칼럼니스트죠. 사건부가 아니고 사회부 사건데스크 이재성 기자 칼럼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데요. 오늘 한겨레 프리즘에선 최동욱 이후라는 칼럼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황금의 제국을 몰아보기로 보는데 옆에서 아들이 물었다. 여기서 누가 착한 사람이야? 포켓몬스터의 선악구도에 익숙한 9살짜리 아이에게 이 드라마의 복잡한 캐릭터를 설명하는 건 불가능했다. 다 나빠. 이 드라마엔 착한 사람이 없어. 아이는 집요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나빠? 부도덕한 재벌 오너 가족, 살인까지 저지르는 주인공 태주, 배신과 협잡을 일삼는 사촌과 계모.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나쁜지 대답하는 건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네. 황금의 제국 최근 종영한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칼럼에 인용될 정도면은 시청률이 좀 높았던 모양이죠. 여튼 이재성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초등학생이 아닌 나는 누가 더 나쁜지보다도 검찰권 행사를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에 더 신경이 쓰였다는 겁니다. 전작인 추적자에서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 강한 법의 현실을 비판한 작가는 이번에는 아예 검찰을 권력의 노리개로 묘사한다는 거죠. 그룹을 지키려는 쪽도 빼앗으려는 쪽도 모두 검찰을 활용하는데 검찰의 칼끝은 그때그때 대세가 누구냐에 따라서 춤을 춘다는 겁니다. 드라마가 현실의 반영이라는 점에 동의를 한다면 드라마에서 표현되는 검찰의 일그러진 모습이 우리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시각을 어떤 형태로든지 투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재성 기자는 지적을 합니다.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극적으로 커졌죠. 정말 이명박 검찰 찌긋찌긋했습니다. 정권과 재벌은 봐주고 무고한 이들을 괴롭혔던 검찰, 각종 스폰서 검사들과 성상납 검사까지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에 이어서 드라마 추적자와 황금의 제국에 나온 배경에는 바로 법집행자인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상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청와대가 끌었던 최동욱 같은 사람이 총장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재성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의 사생활을 알지 못하지만 그가 많은 후배 검사들과 기자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것은 잘 안다라는 겁니다. 전임자들의 견져서 최동욱이가 받았던 신망은 실로 대단했다는 거죠. 최동욱 또한 이런 기대를 잘 알기에 기존의 이명박 총장과는 다르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정부 핵심부, 이 정권의 핵심부는 입안의 해처럼 굴지 않는 최동욱을 처음부터 못마땅해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생활의 약점을 하나 잡았는데 진위하기도 어렵고 공무와 무관한 일이라 공식적으로 물러나게 할 수는 없으니 언론을 통한 비방이라는 우회로를 택했을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주 이재성 기자가 잘 지적을 했네요. 정말로 이명박 검찰의 그 악랄함, 거기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증폭되지 않았다면 검찰개혁 이런 거 안 했을 것이고 안 했으면은 민간인들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 구성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검사들의 팬검사들의 신망을 얻는 최동욱이 총장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이명박 검찰의 그 악랄한 검찰이 오히려 거꾸로 신망받는 검사였던 최동욱을 총장으로 올리게 됐는데 이 최동욱이 자기 자식 아니고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성공을 했죠. 언론을 통한 우회로의 방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치사한 방식으로 검찰총장이 쫓겨난 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벌써 정권에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검사들이 보인다. 특히 공안통들은 남북 정상대화록을 청와대와 여당 입맛대로 진상하려고 지나치게 무리하고 있다. 대화록을 국가정보원에 남겨 차기 정권이 볼 수 있게 하고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의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검사들은 그 모든 사실과 맥락을 무시하고 권력이 가리키는 방향에 칼끝을 맞춘다. 출범 8개월이 다 되도록 정부의 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역대 최악의 아마추어 정권이 올해 안에 과연 검찰총장 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천타천의 함합행이 숱하게 오르겠지만 아마도 차기 총장은 김기춘, 황교안과 같이 말이 잘 통하는 공안통이 될 겁니다. 눈치 없이 원리 원칙 따지기를 좋아하는 특수통보다는 민감한 권력의 더더미를 가진 공안통이 다루기 편하기 때문이겠죠. 정말 한심하고 암담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좋은 편인지 묻는 아이의 질문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드라마가 아닌 현실 정치에 대한 질문이라면 좀 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박근혜의 검찰은 정의는 아닙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